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올해 내내 상승장을 연출했는데 8을 접어들면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조정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가늠키 어려운데 지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왜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분은 PER로 보통 하는데 12개월 추정 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 19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보다 높죠. 그래서 고평가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차익 매물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7개 대장주가 있죠. 대형 빅테크주. 7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이 31배가 됩니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현황을 한번 보면 고용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절대 수치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실업률 3.5%, 채용 공고 신규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역대치 평균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적 수치는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채용 공고나 신규 고용 또는 고용 관련 고용에 영향을 주는 PMI 같은 경우는 지표 추세 부분은 완화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GDP 성장이나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GDP가 2분기 2.4%, 유동성도 코로나 이전의 2배 수준 8조 달러가 풀려 있고요. 근원 인플레도 4.8% 정도 될 정도로 소비가 탄탄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연율로 한 4.8% 정도 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그런 가운데에 근원 인플레나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는 시장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비 감축이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총유동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유동성이 감소되면서 주식시장과 금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긴축 누적 효과가 지금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 이런 부분은 소비와 경제 펀더멘탈을 다소 둔화시키면서 인플레를 냉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장과 소비 경제 펀더멘탈과는 별도로 글로벌 리스크도 한두 개씩 보여지고 있죠. 중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BOJ 통화정책 변경하면서 엔화가 방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미국의 은행권의 확정 수익 자산, 예를 들면은 미국채 보유나 상업부동산 대출권이 다소 불안정해 보인다. 이런 점도 돌발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용 지표와 경제 기반은 탄탄한 가운데 다소 둔화되는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지표를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공고나 비농업 고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절대 수치가 높습니다만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점차 일자리 수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비용지수. 비용지수가 내려갈수록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인데, 고용지수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높습니다만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7월 구매관리자 지수, 심리지수인데 이 부분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둘 다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 이상 확장세에 있습니다만은 점차 50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지표도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보면은 7월 달에 6월 달보다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6월 달의 기저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해서 우하향 이렇게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8월 예측 인플레이션은 일반 CPI 같은 경우는 3.8, 7월달 3.2%를 월등히 초과해서 반등한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7월달 4.7%보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3분기에는 역대 가장 많은 미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조 70억 달러. 이 부분은 시장 금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가가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고질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월, 8월 계속해서 유가가 8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수요 측면이 결국은 유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요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달러 강세도 유가 상승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급 측면에서 계속 우려감은 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산이나 수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겠다 하는데 공급 생산과 수출을 줄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비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도나 중국으로 계속 수출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국가 재정을 전부 기름 수출 대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 조달 자금을 위해서 계속 공급을 오펙 플러스에서 벗어나서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이면 자발적 감산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가는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보면은 W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달 접어들면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천연가스는 계속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상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으로서 인플레뿐만 아니라 경기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구리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3.8불대에 있다가 최근에 3.7불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식료품 밀 가격도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8월 인플레는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문제죠.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안정화되어서 횡보하고 있다. 4.8%, 4.9%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20일) FOMC 금리 인상은 동결될 것이다가 배팅이 90% 이렇게 확률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과 페드의 순유동성이라 하면 총자산에서 그 국고 계좌하고 영레포 계좌는 기관 투자가들이 페드에 돈을 맡기고 국채를 가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외한 것이 순유동성인데 순유동성과 줄곧 같이 횡보를 하다가 지난 3, 4월 때 은행권 위기가 있으면서 다시 유동성이 풀렸죠. 풀렸다가 유동성은 그 이전까지 저점을 이렇게 가고 있고 S&P도 꼭지를 찍고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총자산을 보면은 꾸준히 코로나 이전의 2배 수준 꼭지점에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도 최근에 저점 100 이하까지 달러 지수가 뚫었습니다만은 다시 102점, 103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지수가 불안해지고 증시 위험 자산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달러 지수 상승이란 것은 달러 가치가 강세로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최근에 좀 올라온 것이죠. 일본 엔화는 여전히 약세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장기물 금리, 10년물 일본채 금리를 0.5% 상한폭으로 하다가 그 이상까지 허용한다 했으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풀면서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GDP, 소비, 생산, 7월 수출이나 수입 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전월 대비해서 14%, 12%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물가 지수도 디플레이션을 가늠한 만큼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3% 오히려 하락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4.4% 하락,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가 노출되었는데요. 민간 최대 건설사죠. 비구이위안이 상반기 손실만 약 500억 위안을 나타냈고 이자 미지급을 처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연쇄 파산이 우려되고 경기 침체 장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재정 위기까지 초래하면서 부양책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좀 불안한 경제 지표를 두고 우리가 성급하게 신규 진입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하면서 위험자산 매수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제가 7월 달부터 현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지금부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상하방 S&P 기준으로 상하방 5 내지 10% 내에서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0일 FOMC를 보고 또 9월 달 인플레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고용이나 소비나 펀더멘털 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고평가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내년 1분기 내지 또는 2분기 그 사이쯤에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일드한 리세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있다. 증시가 담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보니크 수석 전략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축소할 때이고 월가가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 시장이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 찰스 수왑의 리즈 앤 손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비용 절감으로 많은 기업들의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죠. 예상치를 웃돌지만은 매출이나 순이익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인식할 필요 있다. 이러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안전자산을 좀 편입하고 현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자산은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국채 가격이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안전자산은 돌발적인 금융 리스크 또는 경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가 둔화 지표가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 상승은 또 국채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돌발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경제 펀더멘탈 부분 또는 돌발적 리스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안전자산은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차익이 많이 난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차익이 좀 많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많은 부분이 질문을 주셔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 못지않게 한국이나 미국의 전력 송배전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전력을 송전소까지 배전소까지 송전을 해야 되고 배전소에서 또 가게나 기업으로 배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관련주가 관심을 받아서 많이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때이고 또 바이든 정부가 약 1천억 불 정도 송배전 시설을 교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또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4천억 불, 그중에서 1천억 불은 송배전 시설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인프라가
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또 아시아나 신흥국 인프라 투자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업체 기술력이나 공급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송배전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송배전 관련 주식 한 3개, 이튼 코퍼레이션과 퀀타 서비스, 넥스테라 에너지를 보면은 올해만 이튼 코퍼레이션은 38%, 퀀타 서비스는 42%, 넥스테라는 마이너스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배전 관련 송배전 관련 시설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일수록 상승률이 높습니다. 빅테크보다 오히려 높죠. 또 넥스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제외한 변압기와 차단기, 이런 전력 송배전 운용 시스템 관련 비율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상승률이 높습니다. 올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140%, LS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현대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95%, 일진전기는 케이블 매출이 오히려 더 많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81%, 이렇게 올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업체들보다 더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은 미국 업체와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향후 1년 예상 실적과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워드 PER이죠. 포워드 PER 중심으로 해보면 이튼코프가 약 25배, 넥스테라 에너지가 21배, 이 부분은 올해 앞에서 봤지만은 올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올 연말 같으면 한 9.8배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고, LX 일렉트론은 15배 올 연말에, 재룡전기는 7.4배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년도 실적 가지고 PER을 보면은 미국의 업체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튼 35배, 넥스테라 33배, 한국의 LX 일렉트릭이 32배, 재룡전기가 31배 이렇게 됩니다. 즉 재룡전기는 올 연말 예상 추정 실적과 과거 1년 실적의 PER이 급격히 차이 나죠. 그만큼 올해 실적이 좋다, 이렇게 좋게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진전기도 14배에서 9.8배.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은 업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계속 실적이 좋은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매출 구성을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형 업체이긴 하나 LX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좀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고,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는 변압기 중심이고, 일진전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케이블, 친환경 케이블과 변압기, 차단기, 이런 부분을 매출로 구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가 부분을 보면은 일진전기는 좀 더 상승할,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